자,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부동산 얘기 굉장히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다가, 이자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서 부동산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다기보다, 그러니까 나갔다기보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 됐는데, 그런데 정말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 이자율 내려가지 않았어? 다시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어. 6점 지금 아마 크레딧 와. 스코어 720점 더 이상 되시는 분 30년이 6.25 정도 돼요. 다시 올랐어요. 오. 또 오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더? 그거야 뭐 예측이 불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1%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되게 플럭추에이트 해요. 왔다 갔다. 좀 이 상황인데 지금 내가 아까 부동산이 저 관심 바뀌다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단 말이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still first time home buyer들은 움직이거든. 왜냐면 이분들이 경쟁에서 밀리다가 지금 이제 좀 식었다 싶으니까 왜 다시 또 1년 만에 렌트가 돌아왔어. 근데 보통 렌트 리뉴를 해야 되는. 그렇죠. 렌트가 끝나기 보통 한 3, 4개월 전부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리스를 다 1년 더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집을 살 것인가 다시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는 올랐지만 경쟁은 없거든.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가격을 조금 깎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렌트는 올라갔고. 렌트는 올라갔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7월 말 자료를 8월 말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월 자료를 궁금해하는데 8월 자료는 9월 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지만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집 팔린 걸 기준으로 보니까 29%가 first time home buyer가 집을 샀어요. 30% 거의 그 정도 된다는 되죠. 얘기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first time home buyer가 아마 한 38%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빠졌지만 어쨌거나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제 조지아 안에서 보면 7월에 클로징한 개수가 작년 대비 작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집은 23%가 줄었어. 엄청 줄긴 했구나. 줄었죠. 예. 근데 작년에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작년에 그러니까, 마켓이 그렇죠. 엄청 좋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어쨌든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숫자로 수치로 와. 보면 그래서 이제 하우스는 23%가 줄었고 그 다음에 타운홈은 7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가 줄었고 이제 요거는 이제 판매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했던 것보다 25% 정도가 적게 팔렸다는 거고 클로징을 적게 했다는 거고 이제 가격은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년 전보다 당연히 올랐죠. 왜 작년보다 그렇지. 1년 전보다. 쭉 올라왔잖아.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5월 초까지였거든. 그러니까 5월 초까지 거의 한 17%를 찍었다가 지금 떨어진 거야 이게. 떨어져서 지금 기준 7월 말 기준으로 10% 정도 상승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5월보다는 뭐 10% 안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얘기네. 예, 내려간 거야 다시. 그래서 그렇게 가격은 한 10% 지금 오른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내려가는 추세니까 올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져 있겠죠. 한 자릿수가 되겠죠. 두 자릿수까지는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7월 한 달만 가지고 했을 때 통계가 그런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year to date이라고 그래서 1월서부터 쭉 7월 말까지 통계 자료가 또 나온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싱글 패밀리 홈은 7월까지 7%가 클로징한 개수가 줄어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는 더 많이 클로징을 했지. 앞에 1월서부터 5월까지가 클로징이 많았으니까 7월에 줄었어도 25% 3%가 줄었어도 통계를 보면 7%가 줄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운홈은 한 15%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인 가격은 year to date로 보면 15%가 오른 걸로 나와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7월 한 달만 보는 거 하고 지금 year to date, 그러니까 year to date이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까지 시점에서 15%가 올라 있다. 가격은.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거죠. 통계하고 또 조지아 시장 우리가 살고 있는 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조지아 전역에 First MLS에 올라 있는 집들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FMLS는 북동부 쪽, 북쪽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뭐 메이컨이나 이런 쪽은 조지아 MLS를 쓰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제 메트로 애틀란타 20번 기준으로 위쪽에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그럼 거의 우리랑 비슷하네. 예, 그렇고 이제 요 중에서 뭐 또 수완이 자료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보통 그런데 자 그러면 가격도 작년보다 17%가 올라 있고 판매량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 매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집을 많이 내놓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나오고 팔리고 하는 그거에서 매물이 지금 어느 정도 있냐? 전국적으로 보면 원래 제가 건강한 부동산 시장은 6개월치가 있어야 그게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3개월 아직도 없네. 아니야, 근데 꽤 회복한 거야. 그때 한 달이었었거든. 많이 회복했지. 오. 그래서 지금 3.3개월치가 전국적으로 지금 인벤토리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네, 쌓이고 아직 있는 건강하진 없네, 않네. 그러면? 매물이 없네. 매물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많다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손님하고 이렇게 집을 다니면 매물이 많다 해도 사실 그다지 많다는 생각은 그다지 안 들어. 워낙 없었잖아. 네, 워낙 그러니까 없어서. 내가 찾는 집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옛날 같으면 옛날에 아주 정상적일 때는 손님하고 이렇게 타주에서 만약에 손님이 오시면 월화수 사흘을 나눠서 보러 갈 정도로 매물이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하루만 가도 끝. 그다음 끝. 볼 게 없어. 왜냐면 그 중에 좋은 거를 가야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집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은 별로 볼 게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매물이. 그럴까? 왜 그럴까? 매물이 없는 게 일단 집이 그동안에- 모자란다며요. 일단. 그동안에 너무 적었어 매물이.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원래 이제 우리가 2019년에 팬데믹 왔었는데 그 전에도 한 20%, 25% 적었거든요 매물이. 적은 상태에서 확 그냥 완전히 가뭄 오듯이 말라버렸지. 그러다가 지금 조금씩 물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늘어나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뭐 많은 바이어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바이어 마켓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금 더 있으셔야 되고 3개월 정도의 매물이 더 쌓여야 된다는 얘기. 근데 조지아가 또 마켓이 좀 더 좋은 게 아니야? 내셔널 그 무슨 내셔널리 보면 그다지 쏙 좋은 편 아니에요. 거의 중간치 들어가요. 제가 이제 항상 보는데 가장 핫한 데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오. 나는 조지아가 굉장히 핫할 것 같은데. 플로리다 쪽에 네이플, 마이애미 이런 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리조나, 세도나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양 겸 휴양이 되면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은 스틸 핫하고 그게 보여요. 그래서 플로리다 쪽은 되게 아직도 핫한 편이고 지금 텍사스 쪽에 워낙 기업이 많이 들어가서 텍사스 쪽도 핫하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네, NAR. 그래서 NAR의 Chief Economist가 이제 로렌스 윤이라고 한국 분이세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제 그분이 모든 통계를 다 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발표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번 7월 말에 이거를 발표할 때에는 여전히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이제 가격도 내리고 뭐 이런다고 해서 약간 마켓이 바뀐다고 하지만 전체 나오는 매물의 스틸 40% 이상은 셀러가 부른 가격 이상으로 팔린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런다 해가지고 미디어에서 이제 막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꼭 그렇진 않고 아직도 셀러 마켓이라고 디파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왜 옛날에 한번 309 이사 수완이 지역에서 집이 나오면 거의 나흘 만에 계약이 거의 다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3주 정도 가요. 에버리지가. 3주도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코비드 전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너무 그 핫한 마켓을 보아왔기 때문에 조금 늘어진 것이지 이게 결코 이게 뭐 아주 심한 리세션의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이제 매물이 더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직도 바이어는 집을 찾고 있고 마켓이 그렇게 막 슬로워하지는 않아요 제 느낌. 근데 융자 하시는 분들은 융자가 확 줄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아직 그 마켓이 그렇게 슬로워하진 않고 융자는 별로다 그러면 캐시바이어가 많다는 소리인가? 캐시바이어가 통계에 나온 게 25%예요. 와, 그래서 뭐야. 4명 중에 1명은 올 캐시로 사요. 올 캐시. 돈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언니도 NAR에서 캐시를 발표한 샀지. 거야. 아니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리파이낸스를 안 하잖아. 그렇지 그- 융자는 그게 크겠다. 그게 더 크겠지 아마. 맞아. 어. 네, 아니, 두 그러면은 트랙이 있어야 이제 되는데. 그 이런 통계와 조앤이 실제로 자기가 피부로 매일 느끼는 그 숫자가 비슷한 것 같아? 사실은 이 스태티스틱은 그렇구나 하는 이제 그 정도지 실제로 내가 뛰는 필드에서는 내 손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내 손님이 이제 근데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집을 찾는 기준이 가격이 내려가는 축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옛날에는 50, 70 이렇게 그 NAR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전국적으로 25만 불 미만의 그 집 가격은 25%라고 보고 제일 많은 축이 25만 불에서 75만 불 그 사이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50에서 75만 불이 제일 커요. 제일 축이 크고 그 다음에 75만 불 이상 밀리언 이하까지가 7% 정도 되고 밀리언 이상이 7% 정도 되고 이래서 이게 100%를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가격이 50에서 75만 불이야. 되게 의외다. 네, 진짜 그러니까 의외네. 예, 그 통계를 보면 그런데 이제 야, 진짜 의외인데. 최근에 저한테 연락 오셔서 집 사시겠다고 하신 분이 이제 다운사이징 또는 first time home buyer 아니면 타주에서 자 조지아는 오고 싶은데 2, 3년 후에 리타이어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집값이 여기 내려간다고 하니까 지금 사놓고 세컨홈으로 왔다 갔다 하던지 아니면 그냥 2, 3년 동안 렌트 주고 있다가 그때 오겠습니다 하고 미리 사놓으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찾는 금액이 50만 불 언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핫했던 50만 불 이상 그런 거보다는 좀 실리적으로 움직이시는 면은 그리고 이제 목돈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캐시바이어도 계시고 그래서 이 경쟁에서 내가 좀 내 실리를 취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 허수보다는. 그런데 조지아만 이제 예를 들면 사실은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집값을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가격이잖아. 아직도. 그쵸? 아직도. 뭐 이제 뉴욕, 뉴저지, 뭐 캘리포니아 이런 분들은 뭐래 쟤네 지금 무슨 이 집이 방 한 칸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조지아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야 집값 정말 많이 올랐다 이러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부터 50만 불짜리 집은 찾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찾아다니면 어떻게 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눈이죠, 뭐 눈. 스퀘어풋을 줄이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제는 뭐 비싼 집을 사는 사람보다는 실제로 숨어 있다가 안 됐던 분들 있잖아요. 5% 다운해가지고 컨틴전시 다 넣고 감정 안 나오면 집 못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감정이 안 나와도 샀어야 되고 그렇지. 더 얹어서 샀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집 팔고 사는 거 조건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깨를 못 폈던 바이어들이 이제 그러네.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사볼까 그러시는 분들은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새로 짓는 집 자체를 이제 더 이상 뭐 50만 불 이하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새 집은 있었는데 새 집은 그런데 이제 빌더가 요즘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해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네. 불과 정말 빌더가다. 어.
에이전 커미션도 예전에 깎아서 2%인데 이제 3%로 올라가고 어이구. 그리고 이거 사면은 뭐 니네 그 바이다운 해준다 그래요. 이자율도 우리가 깍 돈을 줘서 사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니까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6.25면 뭐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우리가 돈을 내서 사줄게.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거야. 어이구야. 빌더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신축은 펄밋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 걔네들이 안 팔릴 거를 지어놓으면 컨스트럭션 론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론 페이먼 안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 맞춰서 이제 몇 개씩만 이렇게 짓다 보니까 펄밋을 풀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동안 문제됐던 게 사실은 집이 없고 뭐 새 집도 없고 이랬지만 그 큰 이유 중에 자재가 부족했다가 많았는데 혹시 자재 수급상은 좀 지금은 나아졌어? 거의 정상화된 그렇구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새 집을 이제 손님하고 클로징하기 위해서 바이어 워크드루, 보통 이제 새 집은 클로징하기 일주일 전에 바이어 워크드루를 해요. 그럼 빌더랑 만나서 이제 빌더가 이렇게 바이어한테 집을 관리하는 법서부터 우리는 이 집을 어떻게 지었고 이런 거는 네가 메인티넌스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 집이? 아주 러쉬를 한 거지. 너무 러쉬를 한 게 티가 나. 보통 그렇게 해서 바이오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면 클로징 하기 다 하는 당일날 아침에 파이널 워크드루를 하고 집이 다 준비됐네 보고 CO 나온 Certificate of Occupancy가 나온 걸 확인을 하고 이제 클로징을 가는데 바이오 오리엔테이션도 엉망으로 한 데다가 클로징 당일날 아침에 가니까 다 해놨다고 하는데 엉망이야. 왜 그래? 엉망인데 빌더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집이 그냥 너무 그냥 날림으로 지은 게 표가 나. 이게 눈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우리 바이어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나이스하게 해줬어. 너 파이널 워크드루까지는 잘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날까지도 안 됐구나. 안 돼 있고 얘네들이 어떤 게 있냐면 빌더가 이런 게 있어요. Survive the closing이라는 클로즈가 있어요. 자, 이날까지 못 해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클로징 하고 나서 해줄게라는 말이야. 그게 이제 이게 법률 용어를 그걸 쓰는데 그 명목하에 대충 해놓고 클로징하고 너 워런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워런티 신청하면 애니타임 우리가 다 해줄게. 그럴 거면 왜 클로징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빌더들이 그 survive the closing이라는 걸 너무 어뷰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불과 2달 전까지는 먹혔을 거란 말이야. 아,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바이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원래는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데 못 냈잖아. 못 냈지. 못 냈는데 사실은 또 그 컨트랙 자체가 빌더 컨트랙 자체가 바이어가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잖아. 클로징을 안 하면 그래서 우리 바이어가 클로징 테이블에 가서 그 클로징 어토니한테 내가 클로징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그랬어. 변호사한테 클로징 왜냐면 클로징 변호사는요 누구를 레프레젠트 할까요? 렌더? 그렇지. 전번에 렌더. 얘기했어. 렌더를 레프레젠트 하기 때문에 잘 들었어. 클로징 변호사는 물론 그 변호사가 그 로펌이 빌더랑 릴레이시 돼서 빌더가 어사인 한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렌더를 레프레젠트 하기 때문에 바이어나 셀러한테 어드바이스 못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래서 걔가 나이스하게 내가 렌더 레프레젠테이션이라서 너한테 어드바이스는 못하지만 만약에 네가 클로징을 안 하게 되면 earnest money 3만 불 걸어놓은 많이 거 벌었네. 못 돌려받고 거기다가 하루당 per diem이라고 그래. 하루당 이 셀러가 내고 있는 construction loan에 대한 payment 이자를 하루 250불이야 그게.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7,500불이죠. 오 마이 갓. 그 돈을 네가 물어야 돼. 이제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가 잘 뭔가를 좀 잘 알고 대화를 잘 하시는 분이어서 자기는 그냥 사인하기가 싫었던 거야. 튕기고 싶었던 너무 거야. 열받아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끌다가 해야 되겠죠 하고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저도 되게 열받았어요. 왜냐면 좀 잘해가지고 해피 클로징이라는 거를 좀 하면 그래. 좋은데 너무 대충대충 하는 습관이 들어 있어요. 그러네. 지난 2년간, 2, 3년간 지금 빌더나 셀러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알게 된 거잖아. as-is로 사, 뭐 안 살려면 마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겠죠. 조금씩 바뀔 거고. 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2달 전에는 집을 샀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이제 좀 건강하게 가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싼 값에 집을 산 사람들은 화나고 불안한데 그건 어떡하지? 저도 비싼 값에 샀는데 어. 그냥 있는데요. 지나가야지. 이제 우리 딸이 이사를 가야 될까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한다. 이게 한번 확 꺾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다리라고 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앤의 의견은 어때? 저는 사라고 하죠. 아니 왜? 조앤은 맨날 사래. 캘리포니아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여튼 캘리포니아로 캘리포니아 간다고 하니까 살아요? 아니 가려고 캘리포니아 하니까 가려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지금 현재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너 오면은 집을 사지 마. 당장 사지 마. 그런다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 하거든. 11월 되면은 한번 확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조앤이 보는 전망. 저는 글쎄요, 뭐 전망하긴 좀 힘들긴 한데 저는 손님들한테 투자용은 정말 굿딜이 아니면 사지 마시라고 하고 내 집 사는 거는 지금 사나 그때 사나 뭐가 이렇게 다르고 그다음에 그 사가지고 내가 인조이하는 거에 의미를 좀 더 두시라고 말씀 항상 그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거를 타이밍을 그러니까 뭐 기다릴 수 있으면은 기다렸다 좋은 딜을 하면 되는데 그게 꼭 좋은 딜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2010년, 뭐 2012년 막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났을 때 집값이 정말 와장창 내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막 포클로즈 되는지 뭐 또 뭐지 그거 숏세일. 숏세일 뭐 그거 하는 뭐 집들도 많고. 근데 혹시 그런 건 없을까? 게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사람도 꽤 많아. 지금 이 NAR에서 발표한 게 7월 말 기준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distress house라고 하거든요. foreclosure 또는 short sale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7월 말에. 아직은 난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렇게 팔린 집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나는 될 로케이션에 것 같아. 따라 다를 것 같아. 조지아는 나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전국적인 거니까 이거는 1%래요, 그게. 야. 1%.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항상 나오면은 포커스하는 게 모기지 연체율. 그죠? 그렇지. 모기지 연체율은 제가 보기에는 고용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그렇지. 네. 근데 고용 시장이 지금 아직 탄탄하다고 아, 하잖아. 그럼. 그러니까 아직 돈을 벌어.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고용을 못 한대. 그러니까 모기지 페이먼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저도 나오면 사고 싶죠. 그때는 숏세일 사고 싶죠, 저도. 그때는 그러니까 융자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들 그렇지. 많이 했잖아요. 막 그냥 그 뭐라 그러지? 막 120% 론도 막 하고 그리고 자기 뭐 소셜 시큐리티 없어도 막 사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고야 말아야 할 것이 왔다. 난 내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올 4월 말 5월 초까지 이렇게 아주 고공행진을 했던 거기에서 사신 분들은 다 여유가 있었던 분들 같아. 왜냐하면 웃돈을 주고 사셨던 분들이고 다운페이도 20% 이상 다 하셨어야지만 오퍼가 억셉이 됐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엄두를 못 냈어. 맞아. 그 융자가 그렇게 까다로웠는데 그걸 또 다 통과를 했고.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지금 움직이는 바이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affordable한 주택을 찾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감정이 안 나오면 더 얹을 돈이 없어요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럼 5% 다운하고 그렇지. 감정이 안 나오면 얹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전트는 감정 컨틴전시를 넣어서 융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 오퍼가 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꼭 해서 감정이 나와야지만 융자가 되니까 14일이든 18일이든 어프레이절 컨틴전시를 오퍼에 넣어서.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에이전트는. 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웃돈 얹어서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제일 안 좋은 시기가 오면 피해보는 사람은 저소득층이야. 근데 이 저소득층의 융자가 탄탄하게 간다 그러면 디스트레스가 많이 안 나올 거다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네. 조연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오를지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 집이 필요한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프라이머리 하우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거는 너무 인지상정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필요하냐 아니냐로 결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엊그제 집을 보고 오퍼를 해서 어제 바인딩이 된 젊은 커플이 있는데 그 친구는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국 분이시고 근데 이 친구가 스탁 브로커야. 자기 직업이 스탁 브로커야. 그래서 제가 인트러스트 레이트에 되게 예민할 거라고 내가 그냥 어스움을 했어. 그래서 내가 매튜 너 만약에 그 인트러스트가 이렇게 돼도 괜찮겠냐 이렇게 먼저 물었어. 집을 보기 전에. 그랬더니 자기는 어차피 리파이낸스 할 거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 2년만 내고 나면은 그냥 좀 있다가 나중에 어차피 리파이낸스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인트러스트는 그냥 지가 알아서 마켓에서 출렁거리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집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11월에 이제 리스가 끝나니까 지금부터 움직여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하게 돼 있어. 언니 왜 웃어? 네. 그 중에 하나야. 했잖아. 우리 질문하시는 분들 댓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몇 개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영국에도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미국에 새 집을 산 후에 그 집에 거주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홈스테드 이그젬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한국에 집이 있고 독일에도 집이 있고 스위스도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어. 그럼 미국에 집 살 때 미국 법을 따라. 미국 법을 따라서 이 집은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얼마만한 집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 제가 보기엔 이 질문하신 분은 글로벌 마인드.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 맞아.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미국에 집이 현재 있으시대. 근데 새 집을 사서 그 집을 거주용으로 할 거다. 그럴 때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야. 프라이머리 하우스는 항상 세금 혜택이 있고 먼저 프로퍼티 텍스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아이터마이즈 디덕션을 하시면 인트레스트 낸 거가 당연히 세금 혜택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걸 물어보신다면 그런 혜택은 당연히 있고. 근데 아이템아이즈가 힘들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난 세금 혜택은 아니고 자 이제 홈스테드 이그젬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이제 내가 거주하는 집에 한해서 그 한 채에 한해서 이그젬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청을 해야 돼요. 그건. 무슨 이그젬션? 홈스테드 이그젬션.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그젬션을 받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 집에 내는 재산세가 만약에 5,000불이다. 그러면 홈스테드 이그젬션을 신청하시면 한 10% 정도가 이렇게 감면 혜택이 주어져요. 근데 이건 투자용은 안 되고요. 거주용, 내가 거주하는, 내가 집이 10채다. 한 채에만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사는 카운티나 시리 네. 거기 이제 네. 오피스가 신청을 하시는데 지금 투자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중에 내가 프라이머리 하우스를 사서 렌트를 준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 내가 이거 프라이머리를 렌트 준 건지 그런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이자를 프라이머리로 해서 1% 적게 받았어. 근데 내가 이거를 렌트를 주고 딴 데가 산다 그래도
어떻게 알아? 은행이 어떻게 알고 법이 어떻게 알아서 나보고 세금을 내라고 할 거야?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궁금하신 이제, 것 네, 같아. 그거는 이제 융자 하실 때 융자의 서류들이 쫙 있고 본인 사인이 들어가죠. 서명하는 사인이. 근데 그 서류에 나는 이 집을 프라이머리로 산다, 투자용으로 산다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용으로 샀는데 거주용으로 샀으면 이제 거주용인 거죠. 근데 이제 살다가 내가 여기 살다가 무슨 라이프 체인지가 있어서 딴 데로 가고 이걸 렌트를 하는 건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라이프 체인지라는 거는 내가 갑자기 발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직업이 바뀌어서 이제 조지아에 살다가 알래스카를 가게 됐다. 근데 집을 프라이머리로 샀었는데 이 집을 렌트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 나 지금 이래서 간다 이러고? 모든 융자 서류에는 인컴 서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주용이 해당이 되고 안 되고가 다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집을 사고 몇 달 후에 그렇게 됐어. 몇 달 후에 그렇게 된 거는 그게 뭐 체인지 마인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네, change mind 융자 들어갈 수 있어요. 서류라는 게 그러니까 클로징 가기 전에 그걸 다 디테일하게 뭐 나의 상황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클로징을 했어. 하고 나서 상황이 바뀐 거야. 한 달 그럼 아는 후쯤. 게 아니라 뱅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론을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무슨 뱅크에다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게 약간 그레이 에리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레이 에리어라고. 그럼 본인의 보는 거죠.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렇죠. 거네. 근데 그렇지만도 이제 텍스를 파일할 때는 분명히 알게 되겠지. 왜냐면 뭐 두 집에서 난 아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용이 집을 된다. 사지 않았어 언니. 내가 집을 사지 않고 프라이머리 하우스가 하우스라고 하고 론을 적게 받고 렌트를 주고 자기는 엄마네 집에 가서 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모를 것 같아. 그 이거에 여기서는 그걸 노수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인텐션이 되게 중요해. 그러게. 그러니까 인텐션이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생각에는 우리가 yes, no로 대답하는 거는 아니고 그 자기 컨트랙에 쓴 거를 자기가 사인했잖아. 그 컨디션에 대해서, term에 대해서 자기가 사인했으니까 그거를 읽어보시고 적용이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그렇지, 적용이 그렇지. 되는 거지. 그거를 who's gonna come after me? We don't know. 근데 보험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은 진짜 중요하지. 커버가 안 되잖아. 사람이 직접 사냐 안 사냐가 내 중요하지. 레지던스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렌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집 보험을 드냐 내 홈 오너 인슈런스를 드느냐 아니면 랜로드 랜로드 팔러스를 인슈런스를 드느냐에 드느냐. 따라서 진짜 커버가 되고 안 되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알게 그럼. 된다는 얘기네. 왜냐면 네. 내가 렌트를 주면 내가 보험을 랜드로드 팔러스를 사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어떤 이 프로텍션을 제대로 하려면 그럼 그걸 그렇게 해 놓을 테고 누가 특별히 나를 꼭 집어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밝혀지진 않겠지만 결국 언젠가 자기가 다른 데 이사 가고 또 융자를 받고 했을 때 과거 거가 다 들춰질 수도 있는 거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요. 테넌트한테 이제 렌트를 줬어. 근데 뭘 고쳐달라고 자꾸만 몇 번 얘기해. 근데 그냥 살아요 그냥 그렇게 했어. 근데 그게 결국은 말썽을 부려가지고 테넌트가 다쳤어. 그럼 뭘 하겠어요? 수를 하지. 수하지. 수를 하겠지. 홈오너를 수를 하겠지. 그러면 홈오너 인슈런스로 그게 커버가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홈오너가 어떻게 왜 네가 살면서 왜 네가 수를 해? 그렇지만 랜로드 팔러스라면 뭐 잘잘못을 따져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코스가 있겠지만 베이지컬리 리스판시블 하다 그러면 커버를 받을 수도 있겠지. 예. 자동차도 그래. 자기가 비즈니스 오너고 나 혼자 그냥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를 산단 말이지. 텍스 공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데 일하는 사람한테 너 잠깐 여기 갔다 와. 그리고 그럼요. 사고가 나면 커버가 안 돼. 제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차를 바꿀 때 잠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이름으로 그냥 리스를 한다고 그랬다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 차를 내가 회사 이름으로 사도 인플로이는 한 번도 운전을 안 할 것이고 어떻게 잘못하면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인플로이가 타고서는 뭐 이렇게
어쨌든 내 비즈니스를 너무 노출을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퍼스널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리스를 하거나 네. 비즈니스로 차를 사면 100%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프로페션, especially you and you. 이건 100% 커버가 디렉트가 안 돼. 퍼센티지로 나누게 돼 어차피. 근데 미국은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어. 내가 30몇 년 살면서 보니까. 그런데 미국은 본인한테 맡기는 게 굉장히 많아. 맞아. 양심에 맡기는 너를 거. 믿을 거야. 그래. 네 크레딧도 네 건 근데 거야. 그렇게. 미국 군대를 갔다 온 친구한테 물으니까 군대도 그렇대요. 미국 군대하고 한국 군대의 차이가 한국은 무조건 시키잖아. 여기는 알아서 하게 한대.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면 디스플린이 되는 거고 본인이 작게 부리려면 얼마든지 부릴 수 있대. 얼마든지. 그 대신 걔는 계속 그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지. 프로모션이 안 되고. 그러니까 프리덤도 있으면서 리스폰스블리티.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면 1031 익스체인지를 했어. 이제 렌탈 하우스를. 근데 그랬을 때 프라이머리 하우스로 바꾸면 그 집을 그 집에 바로 들어가 살아야 되냐. 뭐 그다음에 2년 렌트 준에 살 수 있냐. 뭐 세금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분이야. 그 사람이 둘은 듣지 않았다고 하면 2year라는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 Exactly. 없어. 이거 유도신문이에요. 1031 익스체인지에서 산 집은 2년은 무조건 렌트 줘야 된다. 다 알고 있다고. 렌트 안 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저기 디스폴드인 거 다 세금 내야지. 내야지. 세금 안 내고 밀어놓은 거 세금 다 내야 내야지. 된다는 거잖아. 2년을 알고 있다는 게 킵니다. 여러분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굉장히 현실적인 케이스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라서 어떤 케이스? 남편분은 80이 넘으셨고 부인은 70대셔. 근데 재산은 부인 재산이야. 재산은 부인이 일궈놓은 재산이고 이제 그 렌탈 하우스를 4개를 가지고 계신데 잠깐만. 초혼 재혼? 재혼이세요. 그러니까 부인의 재산이셔. 그런데 이제 현재는 렌탈 하우스에서 나오는 인컴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 소셜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 받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으신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거 트러스트 빨리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궁금하시고 자식한테 그냥 줘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이 집을 그냥 신경 쓰기 싫으니까 팔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한다.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똑똑한 인생을 사신 거야. 그러니까 70대 거의 그렇지. 후반이 네 개, 되셨는데 네 개. 렌트하우스 자기 똑똑한 집 세 채 딱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인컴을 저 남자분이 결혼을 잘하신 거지. 그렇지. 근데 그 남자분은 박사님이시래. 그래서 행복하게 사셨어. 똑똑한 행복하게. 집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언니 똘똘한 세체. 남편이 똘똘한 세채. 똘똘한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남편이 결혼을 잘하는 거야? 아니 그 여자분의 재산이래. 그렇지. 이 여자분이 설명에서는. 지금 잘 기억하고 있어. 생활이 될 만한 인컴. 늦었어. 잘 기억하고. On the way. 저희 언니가 얼마 전에 코비드 때문에 약간 아직 회복 중이세요? 근데 고생을 이분 질문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트러스트 만들으셔야죠. 왜냐하면 그 재산이 나중에 이제 그 프로베이션 코트로 가서 그동안에 클레임. 그동안에 뭐 렌트비 받아야 되고 또 그 집에 대해서 뭐 그 이제 들어온 테넌트가 바뀌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모르겠어요. 이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일 커먼이 생기는 거는 이제 재혼이시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의 자녀들 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뭐 많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리걸리 어드바이저를 잘 받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디스커스 한 바로는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게 정답이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상황이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른 나라에서 날라와요. 돌아가시면. 이건 나 실제 케이스야. 이건 나도 아는 케이스가 있어. 날라와 진짜로. 그래서 자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날라오는 그냥 자녀가 트러스트가 있어. 없이 그냥 윌만 있어.
트러스트가 그래? 있어도 날라와. 있어도. 왜냐면 they don't know any better. 어. right? 그러니까 와. 그래서 CPA를 목을 조르고 갔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요거가 이게 되게 중요해서 이분은 뭔가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건강하시고 80세이시면 그걸 그냥 팔아서 나와 내 남편이 죽을 때까지 일정 그 개런티 인컴을 만들고 그걸로 사시고 나머지는 기프트를 하시든지 뭐 근데 다시 일정 개런티 인컴은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이낸셜 프로덕트들이 있어요. 금융 플래닝 상품들이 하셔야지. 있어. 그래서 어뉴이티를 얘기하는 거지. 뭐 어누이티가 보통 내지는. 많이 사용되지. 어누이티가 보통. 근데 이제 다 어누이티로 하시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일정 디비던드가 많이 나오는 걸 사기도 하시는데 그 뭐냐 개런티 인컴을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나와 내 남편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걸 일단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주든지 말든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넣어놓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네 채의 렌탈 프로퍼티를 그냥 두시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딱 어뉴이티든 뭐든 묶어놔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집을 처분하셔서 그리고 남는 돈은 뭐 트러스트에 넣던가 아니면 기프트로 자녀한테 미리 줘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깨끗이 쉬워요. 정리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동산을 적어도 한 개는 남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 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리빙 트러스트에 넣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법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그 상담을 하셔서 그 필요한 자료들 그러니까 legal document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를 진짜 추천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분은 플래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그걸 파는 것도 상황을 잘 모르는 게 그렇지. 이게 지금 베이스가 얼마인지 나오면 얼마나 캐피털 게인이 나와서 텍스를 얼마나 내지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들여보지 않는 한은 이거는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스테이트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나? 스테이트 텍스가 다 다르니까. 조지아는 스테이트 텍스가 없지만 다른 스테이트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느 스테이트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sit down해서 내가 정말 플래닝을 한다는 거를 좀 다른 면으로 설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제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텍스를 내지 않고 할 수 있겠냐잖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제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sit-down해서 플래닝을 잘 해서 이제 execute를 하면 제일 좋지. 제일 좋은데 이제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오늘 질문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게 왜냐면은 답변을 yes, no 아니면은 뭐 A 아니면 B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일부러 좀 뽑아갖고 왔는데 그 중에 좀 오늘 어차피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중에서 first loan, 뭐 second house 이런 거에 대한 definition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융자하시는 분들이 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거주용인 경우에 primary residenc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econd, 그러니까 투자용은 이제 그거 아니고 렌트 주는 집을 investment property라고 하죠. 그 사이에 있는 게 second home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세컨 홈이면 뭐가 투자용보다 뭐가 좋냐? 이자율이 더 좋을 수 있고요. 세컨홈이? 네, 세컨 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세컨 홈을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손님이 이분은 이제 미국 내의 대학 교수님이신데 지금 중국 상하이에 가서 티칭을 하고 계셔. 근데 미국에 계실 때 이분이 한 번도 집을 사신 적이 없어. 그러다가 지금 아직도 상하이에 계신데 거기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어. 몇 년 안에. 그러니까 미리 사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방학 때는 여기 와 계실 수 있죠. 그리고 리모트 온라인 클래스를 할 때도 여기 와서 티칭을 하실 수 있잖아요. 줌으로. 그러니까 세컨홈이 되는 거예요. 거주는 안 하시지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나 지금 이제 개념이 이해가 안 된 게 나도. first home은 없어. 없는데 second home이네? 그러니까 first home이 아니지. 왜? 내가 여기에서 살지 않잖아. 365일 살지 않으니까. 않잖아. 그러면 이분이 여기 안 계실 때는 집은 그냥 비어 있어? 뭐 자녀들이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에어비앤비를 줄 수도 융자 있고. 회사에서는 보기에는 이분이 여기 조지아 이 지역에서
반경 몇 마일이 있어요. 그게 디스턴스가 거기에 직장이 있으면 그게 first home이 돼요. 야, 그렇구나. 근데 지금 여기 거주를 안 하시고 명백하게 페이 스톱이 거기에 상황에서. 계시는 걸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primary residence가 안 되죠. 또 그 텍스 파일링도 넌 레지던트로 할 수 그렇지. 있잖아. 예. 그러면 로운 받을 때 그게 다 그렇게 뜨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이 이제 집에 사는 이유가 따님이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이 친구가 아직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럼 그 친구랑 컴바인 해가지고 사면 이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될 수가 있어. 그렇지, 딸이 딸이 사니까. 여기서 사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야. 딸을 넣으면 바로 코바오로 하면 이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되고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야 되면 세컨 홈이다. 안 그러면 그 내가 이제 여기 조지아 뭐 여기 딜루스에 살면서 뭐 한 200마일 뭐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 맞아요. 데서 그건 세컨홈이 베이케이션 되죠. 홈을 그렇지. 그건 사거나 세컨홈인 거예요. 그럼 그건 세컨홈으로 세컨홈이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있어요. 몇 마일 안에서 직장을 다니면 이건 프라이머리로 볼 수가 있고 그 반경을 넘어가면 그건 세컨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지껏 언니가 말한 그 세컨홈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퍼스트홈이 없는데 세컨홈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데피니션 정말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그 세컨 홈으로 했을 때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지? 세컨홈으로 하면은 인베스트먼트보다는 이제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자율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보험은 네. 어떻게 해? 보험은 아, 참, 보험은 그냥 홈으로 하잖아. 프라이머리 홈처럼 프라이머리 하겠지. 아니니까 세컨 홈으로 들어가. 세컨 홈으로 세컨 들어가지만 홈 오너스 그렇지, 인슈런스. 그렇지. 홈오너 인슈런스인 거죠. 네, 네.